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려운 글은 뭐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출제자들이 부연 설명을 삭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아주 친절한 문장이에요. 왜냐면 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앞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풀어서 설명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의 난이도를 높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즉 뒤에 있는 문장들을 다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 스스로 광도는 별의 반지름 제곱과 별의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문장의 의미가 즉 이후에 있는 문장의 의미라는 것을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혼자 부연 설명을 붙이면서 그러니까 별의 표면적, 즉 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또 별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별이 밝은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간 애들은 선택지 가서도 맞추는데, 만약에 부연 설명이 삭제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이 뒷부분의 의미를 스스로 끌어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런 말 없었는데? 아까 전에 반지름 제곱과 표면 온도에 비례한다는 말만 있었지 이런 말이 있었나? 하면서 고민이 시작되고 문제풀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문장은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이 부연 설명 삭제가 어려운 문장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머리 터집니다. 1등급들도 이 부연 설명 만들기라는 습관이 제대로 체득이 안 돼서 시험장에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연 설명 삭제가 출제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인 게 사고력이 높은 애들만 부연 설명이 삭제된 부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 사고력이 낮은 애들은 부연 설명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 못하고 그냥 슝 지나가. 그래서 나중에 이 문장의 의미가 요거였지? 라고 부연 설명이 삭제된 부분을 선택지로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 털리는 거예요. 부연 설명 붙이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 수능에 나왔던 경마식 보도를 보면 이 지문이 되게 쉬운 지문이었다라는 평이 많거든요. 왜냐면 부연 설명이 거의 삭제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첫 문장을 보면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죠. 충분히 납득하면서 읽을 수 있어. 근데 그 뒷문장,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대.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당연히 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이 경마식 보도가 증가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야겠지. 이게 부연 설명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붙여야 된다라는 걸. 근데 이 뒷부분이 어려워지려면 증가한다까지만 주고 이유를 말 안 하면 문장이 어려워져. 근데 이 부분은 보면 왜냐면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방송사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해 라고 부연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 이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부연 설명을 다 붙여주기 때문에 글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내용만 내가 그냥 납득하고 이해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근데 부연 설명이 삭제되어 버렸다? 그러면 이 문장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까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내야 되기 때문에 독해력이 더 요구가 되는 거죠. 글의 난이도가 더 올라가지고. 자, 그 다음 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해. 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가 된대요. 그럼 여기에서도 내가 의문을 품어볼 수가 있지. 왜 굳이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결과의 보도를 금지시키는 거지? 의문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이유를 뒤에 설명을 안 해줘. 그러면 내가 부연 설명을 스스로 만들어야겠지.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계속해서 언론 방송을 하면 투표를 하는 사람들한테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인가?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붙인 다음에 넘어가야 돼. 근데 이 뒷부분에 내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게 설명을 해줘.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 결과 조사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왜 금지를 시켰냐에 대해서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아무리 여론조사 결과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선거일에 임박해서, 즉 6일 전, 일주일 전까지도 막 보도해버리면 사람들이 막판에 마음이 동요된다는 거야. 그 결과를 보고. 어떤 식으로 동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투표하기 한 이틀 전인데 어떤 후보가 89대 11로 막 경쟁을 하고 있대. 그러면 당연히 이 결과 자체로 인해서 이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있구나 라는 정보를 얻을 테고, 이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걸 모르는 상태로 그냥 투표할 때는 객관적으로 이 후보가 공약이 더 좋으니까 이 후보 투표해야겠다 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표하는 걸 따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진 상황을 계속 공표해버리면 어차피 얘가 이긴 거네 하면서 얘한테 투표해버리거나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이게 객관적인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서는 보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이유도 밑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글이 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경마식 보드는 이런 식으로 글이 계속 이어져. 그러니까 글이 안 어려운 거야. 부연 설명이 삭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2019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가능세계 지문, 되게 어려운 난이도의 지문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면 B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이거 문장 자체도 어려운데 더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왜 그런지를 설명을 안 해줘. 뒷부분을 보면 그냥 왜 이렇게 규정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서 글이 계속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전통 논리학이 이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 독해하는 과정에서 부연 설명을 만들고 넘어가야 돼. 만약에 이게 납득이 안 되면 그냥 밑줄을 긋고 넘어가야 되고 서치해서라도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글이. 근데 모든 글, 여러분들이 평가원 지문을 분석하면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모든 글들은 전부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문장을 설명해, 부연 설명이 안 붙여져.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야. 이렇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듯이 문장 자체의 의미도 이해가 안 되는데 부연 설명까지 붙여야 되는 그런 문장들은 거의 뭐 재앙에 가깝죠. 근데 독해력이 올라가면 이런 문장들도 뚫려진다라는 거야. 부연 설명이 붙여지고. 그래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붙여야 되는 문장들이라는 걸 글 읽으면서 인지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독해력을 늘려서 그 부연 설명들을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내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붙여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두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부연 설명을 붙일 때 있잖아요. 그 부연 설명의 타당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붙인 부연 설명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 해도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건 실제로 2020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이 문장 이후에는 왜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는지 부연 설명이 삭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문장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스스로 부연 설명을 만들어야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왜 이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단기 후순위 채무는 자기 자본에서 제외되었는가를 어떤 식으로 부연 설명을 붙이든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문제를 풀 때 채무가 뭐예요? 채무가 빚이잖아. 그리고 자기 자본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뭐 건물이면 건물, 현금, 뭐 채권 이런 자본들을 말하는 거고, 자기 자본,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빚은 자본에 안 들어가서 요거를 자기 자본에서 뺐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데 만약에 실제 이유를 한번 찾아보니까 사실 얘가 빚이어서 제외된 게 아니라 단기에 갚아야 했던 빚이기 때문에 제외된 거였어. 단기 후순위라는 게 단기에 갚아야 되는 빚들 중 후순위에 있는 빚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빚들 중에 1년 안에만 갚으면 되는 거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갚아야 되긴 하지만 지금 당장 갚진 않아도 돼. 그래서 단기 후순위 채무인 거야. 근데 이게 법전을 찾아보니까 얘가 빚이어서 자기 자본에서 탈락된 게 아니야. 채무 중에 자기 자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많아. 예를 들어서 뭐 6년 안에 갚아야 되는 채무, 7년 안에 갚아야 되는 채무들은 자기 자본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붙였던 부연 설명은 틀린 거지. 왜냐면 나는 빚이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붙이든 아니면 그냥 빚이어서 안 됐다라고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 요 문장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거든. 시험 칠 때는. 물론 분석할 때는 왜 이렇게 된 건지 검색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하면서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중요하지. 근데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알아내 이걸? 그러니까 부연 설명만 붙이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혼자 분석할 때 이게 왜 이런 거지? 고민을 많이 해봐. 그러다 보면 부연 설명 붙이는 날카로움이 계속 정교해져. 좀 더 말이 되고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고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연 설명을 만들게 돼. 내가 계속 붙여보다 보면. 그리고 기출지문에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연 설명을 붙여야 되는데 삭제되어 있는 문장들. 그걸로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야. 그리고 출제자도 고3이 치는 시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과도한 추론 같은 것들은 요구하지 않아요. 사실 이것도 말이 어렵잖아. 풀어내기가 빡세고 왜 이게 제거됐는지. 단기 후순위란 말도 잘 안 들어오는데 머릿속에. 그래서 출제자도 그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낼 때 요 사실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담겨져 있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왜 그런 거예요? 왜 제외된 거예요? 안 물어본다는 거야. 그건 너무 과도한 추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부연 설명 붙이는 연습을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연 설명 붙이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 근데 그랬는데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밑줄을 긋고 넘어가야 돼. 왜? 이 문장이 일단 머릿속에 박혀져 있어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이 문장과 관련된 문제를. 그러니까 일단은 밑줄을 그어놓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문제 가서 서치하면서 풀어야 돼. 근데 이게 부연 설명을 만들기가 애매해. 과도한 추론이야. 그런 문장이면 이렇게 서치해서 풀어도 풀려요. 근데 이게 사실 나한테만 어려운 거고 다른 1등급들은 부연 설명을 완벽하게 붙이고 넘어가는 문장이야. 맥락상 뚫어낼 수 있어. 부연 설명을 붙일 수 있어.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밑줄 긋고 넘어갔을 때 서치해서 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독해력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목표가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들이 밑줄 긋는 문장이 2개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왜냐면 하나 정도 이렇게 밑줄 긋는 거는 솔직히 서치해서 비빌 수 있어. 시험장에서. 근데 이게 2개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는데 내가 이게 왜 그런 건지 납득이 안 되는 문장이 2개가 이상이 된다? 솔직히 이러면 1등급 맞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독해력이 부족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지문을 풀 때 시험을 칠 때도 이런 문장,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밑줄이 그어지는 문장이 최대 하나 안 나오는 게 베스트고, 그렇게 되도록 계속 갈고 닦아야 되는 거야. 추론도 해보고 이미지화도 해보고 배우지수도 쌓고 추상어도 감지하고 이걸 전부 다 하면서 최대한 이런 문장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일단 부연 설명을 붙여야 되는 문장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해. 독해력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진짜 사기 스킬이에요. 바로 문장 재구성하기라는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읽은 문장을 다른 말로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읽는 글은 학술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쓰려고 한 글이다 보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딱딱해요. 근데 그런 문장을 그냥 받아들인다? 잘 머릿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문장일수록.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문장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 상황, 나한테 익숙한 단어들로 다시금 표현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2022학년도 예비 시행에 나온 문제인데 꽤나 어려워. 1등급들은 머릿속에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쉬운 말로 바꾸고 넘어갑니다. 일단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막히는 게 뭐예요?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다 라는 말이 막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 면에서 단순하대. 컴퓨터 언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뭐 파이썬,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게 떠오르긴 하는데, 인간의 언어라고 치면 뭐 한국어, 영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컴퓨터 언어 자체가 구조와 내용 면에서 인간이 쓰는 말보다 단순하대. 뭐 컴퓨터가 쓰는 문장들은 짧고 컴퓨터가 쓰는 단어들은 간단한가 봐. 근데 이러한 컴퓨터 언어와 인간의 언어의 차이는 종류의 차이가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일까? 종류가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쓰는 말과 저들이 쓰는 말의 종류가 다르다. 즉 다른 언어를 쓴다는 거잖아요, 서로. 근데 컴퓨터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종류가 같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인간도 영어를 쓰고 컴퓨터도 영어를 쓴다 라는 말이 되겠죠.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전부 다 영어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영어, 인간도 영어다. 근데 인간의 영어는 구조가 복잡하고 내용이 복잡한 그런 말들도 구현할 수 있는 반면 컴퓨터에서 쓰는 영어는 그렇게는 못한다라는 거죠. 즉 영어를 쓴다라는 종류는 같지만 정도의 차이, 즉 얼마나 단순하냐, 얼마나 복잡하냐 라는 정도의 차이만 날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장을 1등급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냐. 아, 컴퓨터도 인간도 영어를 쓴다라는 건 똑같지만 컴퓨터는 간단한 문장만 말할 수 있고 인간은 복잡한 문장도 말할 수 있다는 거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한 대로 그 문장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넘어간 친구랑 그냥 그 문장 그대로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다 이걸 막 반복하면서 머리에 박아 넣으려고 S&D 넘어갔던 친구랑 누가 더 선택지로 갔을 때 문장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겠어? 당연히 내 말로 재구성한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어려운 문장일수록 이 재구성을 반드시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이 문장이 머릿속에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체화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읽든 머릿속에 문장이 벽에 딱 달라붙는 것처럼 끈끈하게 달라붙을 거예요. 그냥 재구성 안 하고 넘어갔었던 것보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